네, 저희 잠깐의 쉬는 시간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네, 오프라인 우리 참석자분들도 자리해 주셨고요. 그리고 온라인 통해서 참석해 주신 분들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트랙, 그 세 번째 트랙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체인지 트랙인데요. 미래를 나누고 싶을 때 그 체인지 트랙의 첫 번째 강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AI를 활용한 교육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전 세계 어린이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습이 어려운 아이도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디지털 학습 도구를 개발하여 교육의 접근성과 질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누마의 창립자이자 대표로서 AI를 활용한 교육 혁신을 이끄는 이수인님의 AI를 가르칠 것인가, AI로 가르칠 것인가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누마의 이수인입니다.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는데 저 제목은 낚시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저것과 관련이 있지만 또 약간 저것에 대해 답을 드리는 세션은 아닐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이 이제 AI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이거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쓸까? 미래가 어떻게 생겼으면 거기서 AI가 무슨 역할을 해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120년 전에 프랑스의 사파가가 잡지에다가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미래의 학교. 이때 미래의 학교라는 건 선생님이 책을 갈아 넣으면 책의 내용을 아이들의 귀에 이렇게 꽂아주는 그런 기계를 가진 학교였어요. 사람들이 상상을 했겠죠. 그 당시에 선생님이 제일 어려우신 부분은 책을 읽는 선생님이 목이 아프신 거니까 저거를 갈아 넣으면 그게 학교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학교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혁신 기술을 통해 개선될 것인가에 대해 정말 많은 상상을 했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께 여쭤볼게요. 저게 그 신문의 기사예요. 학교가 사라질 것인가가 헤드라인입니다. 이 기술은 최소한의 가격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교사의 강의가 닿도록 해줄 거고 학생뿐만 아니라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청중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무슨 기술일까요? 자, 말씀하셔야 넘어갑니다. 무슨 기술일 것 같으세요? 인터넷. 네, 나왔습니다. 또? 답 아니에요? 네. 또? 어떤 기술이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핸드폰, 교사의 강의를 틀렸습니다. 또? 네? 검색. 또? 네? 이러닝. 자,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라디오예요. 라디오. 1921년에 세계 최초의 라디오 교육 방송이 이제 송출이 되었어요. 아까 저희가 봤던 그림이 1800년대 후반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학교란 가르치는 것이란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전 세계에 전파되기만 한 모든 사람들이 다 배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첫 2년간에 180개의 교육방송이 생겼었어요. 대학들마다 아주 여러 가지 교육방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라디오 교육방송의 시대가 생각보다 그렇게 훌륭치 않았을 때 TV가 나왔어요. 1969년에 세서미 스트리트라는 교육방송이 처음 송출되면서 아이들이 이것만 있으면 ABC 1, 2, 3 다 집에서 배워가지고 학교에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뭐 어릴 때 이제 TV 유치원 보셨던 세대고요. 자, 그리고 나서 1982년이 되니까 학교에서 컴퓨터로 이제 가르치면 아이들이 다 뭐 이런 미래의 기술을 하나씩 다 배우겠지. 컴퓨터는 뭐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적 격차가 엄청 심한 개발도상국에 타블렛 하나씩 보내면 얘네들이 다 컴퓨터 좋아하니까 열심히 배워가지고 선진국 애들만큼 다 읽고 쓰기도 잘하고 뭐 검색도 잘하고 컴퓨터를 가지고 미래의 기술에 닿겠지. 사실 잘 되지 않았어요. 사실 이 모든 시간 동안에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교사예요. 사실 학교 안에서 학생이 60명 있던 그런 학교에서 막 고민한단 말이죠. 정책가들이 여기다 TV를 넣으면 어떨까? 컴퓨터를 넣으면 어떨까? 어떻게 되었느냐? 사실은 선생님들이 더 많아지고 아이들당 만나는 선생님의 수가 줄었어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여전히 교사입니다.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들도 다 교사 대 학생 대비, 그다음에 교사의 퀄리피케이션,
예, 그 다음에 교사가 어떻게 재교육을 받았나, 교사가 처우에 만족하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학교라는 게 교사가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정의도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바뀌었어요. 그때 우리가 팬데믹 때 학교 문 딱 닫고 선생님 목소리 송출하면서 온라인으로 가르쳤더니 굉장히 좋았냐? 아니다. 학교가 교사 외에도 다음 세대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걸 다 갖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죠. 배가 고픈 아이들에게 밥을 주기도 하고, 안전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안전할 공간을 주고, 이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할 컨텍스트를 주고, 또 다양한 계층의 아이들이 서로 만나면서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사회생활들을 하고, 공부 말고도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술로 그렇게 쉽게 대체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도 학교가 제대로 없는 곳이 있고 교사가 제대로 없는 곳이 있고, 이거는 기술로 풀 수 있지 않아? 라는 굉장히 상식적인 질문이 굉장히 뒤늦게 나왔어요. 2014년에 유네스코가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가 학교를 다 지어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수가 거의 100%에 육박하게 됐어. 근데 얘네들 공부 어떻게 하나 조사를 해봤더니 개발도상국에 있는 아이들 중에 2억 5천만 명이 문맹인 거예요. 이 중에 1억 9천만 명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 59%가 기초적인 읽기 쓰기를 못하고 학교를 졸업한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어요. 학교를 전 세계에 보급한 다음에. 그래서 일단 완전히 읽고 쓰기도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치려면 교사가 얼마나 더 필요하지? 8천만 명이 더 필요하다고 해요. 자, 교사 8천만 명은 교사 선진국에서 수입하면 오는 숫자가 아니에요. 공장을 2배로 증설한다고 교사가 나오지 않아요. 한 나라에서 교사를 키워내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10년 동안 못 키우면 그 다음 10년도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새로운 기술 중에 이제 막 나온 타블렛,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혹시 교사가 없이도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읽고 쓰기를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떤 분들이 하신 다음에, 테슬라의 회장 일론 머스크가 그 문제를 푸는 사람들에게 15밀리언, 약 170억 정도의 상금을 약속하고, 유네스코랑 그다음에 세계식량기구랑 세계식량계획이랑 탄자니아 정부가 같이 엑스프라이즈라는 대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아예 학교가 세워진 적이 한 번도 없는 마을에 태양광 그 발전기를 넣고, 그 다음에 타블렛을 애들한테 나눠준 다음에 얘네들 시험을 한번 보고, 애들에게 타블렛을 쓰게 써라고 말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15개월 후에 돌아가서 얘네한테 시험을 봐서 진짜 뭔가 배웠으면 25밀리언을 줄게 라는 엄청 멋진 대회였고, 5년짜리였어요. 이 5년 후에 긴 스토리를 짧게 줄여서 저희가 가장 훌륭한 학습 성과를 증명하고 우승을 했습니다. 저희가 증명한 것은 일단 박수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혼자 한 일은 아니고 다른 경쟁자들과 함께 증명한 게 몇 개 있어요. 문맹의 아이가 잘 만들어진 타블렛 소프트웨어로 혼자 읽기 쓰기 기본적인 연산을 익히는 게 어느 정도로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잘만 만들어지면 어른이 공부하라고 안 그러고 학교를 굳이 듣지 않아도 1년 이상 꾸준히 학습을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저희가 엑스프라이즈에서 우승한 후에 이걸 가지고 학교가 아예 없고 자기네 나라 말도 배울 수 없는 곳에 난민촌이라든지 학교가 닫혀 있는 교실, 그다음에 교사가 제대로 이제 공부를 가르치지 못하는 학교, 뭐 낙도에 사실 선생님 하나가 되게 여러 명을 가르쳐야 되는 교실, 다양한 곳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전 세계의 문명이 풀릴까? 전 세계 문명의 문제가 풀릴까? 아직 멀었고 사실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사실은 더 필요해요.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되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정부에서 가르치는 말을 자기네 나라, 자기네 동네에서 쓰는 말이랑 달라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외국어로 이제부터 그걸로 수학 배우고, 외국어로 말하자면 다시 영어 배우고, 외국어로 과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모든 언어와 언어의 번역이라는 것이 지금 메타에서 오픈소스로 만들고 있는 이런 기술 같은 거는 음성을 텍스트로 번역하고 텍스트를 다시 텍스트로 번역해서 이걸 다시 음성으로 내는 게 아니라 언어와 언어 사이에, 그러니까 음성과 음성 사이에 자동 번역까지도 해낼 거라고 기대되고 있어요. 저희는 오프라인으로 동작하는 기술을 배포합니다만 굉장히 어려워요.
온라인이 닿지 않는 곳은 어떻게 되지? 이제 스타링크가 점점 더 많은 개발도상국에 점점 더 떨어진 곳들에 인터넷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어떻게 알지? 사람들의 눈에 홍채를 읽어서 이 사람이 누구고 무슨 공부를 하기로 한 어제 누구인지 로그인을 하는 이런 기술들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습이 어려운 사람들 중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수화를 번역한다든지 학습이 어려운 사람들 혹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런 걸 하나하나 다 한 땀 한 땀 만드는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딥페이크에 굉장히 좋은 사용예, 다양한 말로 번역을 해서 정보를 굉장히 사람들이 듣고 싶은 사람에게 듣고 싶은 말로 전달하는 기술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지역에 살다가 난민이 돼서 다른 곳으로 떠돌아 그곳에 학교에 들어가면 얘가 옛날에 도대체 몇 학년 어디서 어디까지 배웠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블록체인으로 이 사람 하나하나를 가르치도록 서티피케이션을 만드는 기술, AI가 없는 곳에 굉장히 작은 용량의 AI 서버가 그 커뮤니티에 대형 언어 모델을 제공하는 기술, 이런 기술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이것들이 저희 삶에 곧 들어올 예정입니다. 현재 AI에게 정말 많은 학습의 기술들이 기대되고 있어요. AI 튜터, 개인화 학습, 언어 번역 저희가 다 알고 있고 네이버 클로바가 열심히 서비스를 하고 있고 챗GPT가 좀 더 나아지면 이런 것들이 더 고도화되겠죠. 그래서 이걸로 AI가 튜터로 도와주면 누구나 수능 만점? 이 우리가 원하는 사회인가? 라는 질문을 사실 저는 기술을 만들면서 가끔 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입시제도 특성상 만점을 받는 아이가 전체의 80%가 되면 그러면 아마 수능이 2배 어려워지겠죠. 네, 상대평가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라고 저는 이런 표를 볼 때마다 항상 생각을 합니다. AI가 도와줘서 지금에 있는 지식들을 머릿속에 더 효율적으로 꽉꽉꽉 채워넣게 되면 그게 우리가 바라는 것일까요? 자, 근원적인 질문을 할 때입니다. 지금 방식의 교육이 미래의 인간에게 필요가 있을까요? 그걸 지금 방식의 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배우는 방법을 AI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태까지 시험이란 대부분 자격 시험이었어요. 여기 미국 변호사 시험, 그러면 GPT-4가 지금 시점에서 대부분의 인간보다 훨씬 나은 그 성과를 내요. 근데 제가 지금 미국 변호사 시험 보면 50% 타일을 맞을 수 있을까요? 저는 빵점이에요, 여러분. 그래, 거기에서 GPT는 이미 상위 몇 퍼센트의 시험을 내죠. 그러면 이렇게 시험을 되게 열심히 보는 기술을 아무리 경쟁해봐야 내년에 GPT-5 나오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은 끝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보통의 삶도 거의 끝나가요. 12년간 열심히 입시 준비를 합니다. 4년간 대학 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얻어요. 어떤 직업을 일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에 30년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은퇴를 한 다음에 플로리다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면서 삶을 즐깁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이제 더 이상 별로 없어요. 예, 교육의 목표가 직업을 갖기 위한 훈련이던 시절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 번 직업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 계속 그냥 이렇게 대학 때 배운 걸 가지고 쓰던 시절도 끝났어요. 아까 세션에서 다 열심히 더 어떻게 공부를 해서 더 어떻게 더 나은 기술을 써서 더 나은 일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죠. 엘빈 토플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21세기 문맹이란 읽고 쓸 줄 모르는 게 아니라 배운 것을 버리고 지우고 다시 배우는 것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저희가 지난 시대에 학교에서 배운 거 머리에 가지고 있으면 21세기의 문맹이란 얘기예요. 저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기존 시대를 가지고 와서 미래를 재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적기조례라는 그 법률입니다. 자동차를 몰기 위해서 반드시 세 사람이 필요해.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동차가 쌩쌩 달리면 위험하니까 한 명이 반드시 깃발을 들고 자동차가 와요 이러고 걸어가면 거기서 떨어진 채로 자동차가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고 자동차는 반드시 두 사람이 타야 돼. 운전수 한 명, 기관원 한 명. 요 산업사회가 증기기관을 발명한 영국에서 요 조례 하나로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없어졌어요. 영국 자동차란 없어졌죠.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렇죠. 상상력이 부족한 우리들은 뭘 하고 있냐? 사실 어린아이들이 AI를 통해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아이들 앞에서 빨간 깃발을 흔들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AI의 시동키를 손에 쥔 중2는 어떤 일까지 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어릴 때 정말 좋아하던 애니메이션에 아빠가 개발하던 로봇의 시동키를 손에 쥔 중2가 우주로 나가서 신인류가 돼서 이렇게 우주전쟁을 벌이는 굉장히 유명한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AI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법률, 세상의 모든 지식, 세상의 모든 역사를 알게 된 중2가 뭘 할까요? 저희가 AI를 써서 요새 청소년들이 뭐 얼굴 합성을 해서 나쁜 일을 벌였다는 기사 같은 걸 열심히 읽었죠. 어디까지 가능할까? 사실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꼭 중2여야 되나? 무한한 지적 능력을 손에 쥐게 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뭘 원하시나요? 옛날에는 공부라는 건 어릴 때 하는 거였어요. 20세가 돼서 대강 전공 잡고 학교 이렇게 브랜드 네임 나오고 나면 얘는 그 다음에 그동안 배운 걸 쭉 쓰는 거고, 아 나는 이제 틀렸으니까 다음 세대에 맡긴다 이런 거 했었단 말이죠. 이젠 그런 시대 아니에요. 저 40대 중반이거든요. 앞으로 40년간 제가 점점 더 훌륭한 인공지능들을 손에 넣게 된다면 저는 지금 하고 싶던 것 중에 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해질까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가 중요해질 겁니다. 남에게 시키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애들에게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저희는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어요. 이 인류가 지속 가능하려면 풀어야 되는 숙제가 유엔에 의해서 벌써 나와 있습니다. 빈곤 퇴치, 기아 종식, 양질의 교육, 모든 사람에게 양질의 교육을, 그 다음에 바다의 생태계 보전, 깨끗한 물. 네. 우리는 이미 텄으니까 앞으로 40년간 나는 그냥 놀고 먹고 이렇게 내가 하던 대로 살 테니까 내 뒤에 아이들이 AI를 공부해서 이거 풀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배워서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들이 있겠죠. 그래도 미래 세대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들도 와 계시고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나는 앞으로 계속 갈 거지만 다음 세대가 무엇을 하면서 나를 쫓아왔으면 좋겠을까? 그들에게 주어진 질문은 이겁니다. 어떤 인간들로 이루어진 어떤 미래를 디자인하고 싶은가요? 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AI로 뭘 가르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AI를 가르칠지 AI로 가르칠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AI로 무엇을 가르칠까? 그 가르침의 종착역은 어디일까? 이 소원 굉장히 잘 빌어야 돼요. 1970년대에 그려진 미래의 학교라는, 이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일본의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1970년대는 틀린 만큼 맞던 시대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컴퓨터라는 게 나왔을 때 소학관의 일러스트레이터가 컴퓨터라는 게 있대. 얘는 답을 입력하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려줘. 그리고 나면 선생님들이 정말 하기 싫은 일을 로봇이 알아서 해줄 거야. 틀린 만큼 때려줍니다. 저기 로봇팔이 와서 틀린 애들 때리고 있죠. 선생님 또 뭐 어려우세요? 우리 반에 내가 시끄러운 애들 좀 일어나 있으라 그러는데 걔네가 이렇게 위글위글 하면 학습에 방해돼요. 저기 로봇이 애 잡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애 잡고 있는 로봇? 이 당시에 로봇 기술이 지금같이 나왔으면 저희는 1970년대에 로봇에게 맞으면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만큼 맞았겠죠. 그래서 기술이 철학을 앞서가는 게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는 아직 새로운 기술의 시대에 걸맞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아니에요. 한없이 겸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신이 애들한테 맡길 생각하지 말고, 질문을 가르친다로 하지 말고 당신이 옳은 일을 원하게 하려면, 지금 세상의 문제를 풀어낼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는 내 옆 사람이 옳은 일을 원하게 하려면,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문제를 풀어내게 하려면 AI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요? 뭘 도와주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AI에게 기대하는 게 좀 있어요. 저희는 되게 많은 나라의 학습이 어려운 애들에게 닫고 싶은데 AI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음성 인식, 번역,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위한 컨텐츠를 만드는 일, 그거를 비디오로 만들어 가지고 도와주는 합성 애니메이션 이런 거 많이 만들어서 컨텐츠 가격 많이 낮춰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 제가 해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줌 인터뷰 같은 거 하고 이러면 너무 힘드니까 정대 한국말로 말을 하면 얘가 프랑스어로 프랑스 사람들에게 피치도 잘해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이런 종류의 기술이 나오더라도 절대 아무도 가르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기술이 가르칠 수 없는 게 있죠. 들려는 의지,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 상대 문화에 대한 존중, 귀 기울이는 마음, 호감을 주는 태도, 좋은 의도와 바른 말.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AI는 알아서 발전할 거예요. 저는 사실 그게 교육에서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들으려는 의지를 가르칠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것을 원하게 할 것인가, 그것이 이 시대에 저희 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고, 남 가르치려는 생각 말고 나에게는 AI가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한다면 조금은 바른 해답을 찾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수인 대표님 정말 팬입니다라는 댓글도 남겨주셨고요. 지금 이제 궁금한 점들도 이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해드릴 건데, 일단 참석해주신 우리 오프라인에 참석해주신 우리 참석자분들 중에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가 이제 질문과 대답의 시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잠시만 마이크 잠깐 전달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운영하시고 있는 그 AI 교육 업체는 한국에서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는 본사는 미국에 있는데 회사의 개발진의 대부분이 한국에 있습니다. 사이트라든 이런 건 전부 다 있으니까 저희 접속해 보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네. 에누마라는 회사고, 나가실 때 제가 쓴 책에 15권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온라인 질문 하나 하고 또 그 사이에 또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AI가 현재 교육과 훈련 시스템에 깊이 자리 잡고 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에서는 어떤 기술적,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할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제가 이제 저 질문이 사실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기술적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지금 세우는 게 사실 너무나 무서운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AI가 할루시네이션을 엄청 내던 시절에 윤리적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얘가 뻥을 안 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또 되게 많은 부분들이 또 그 사이에 또 해결이 되거나 혹은 개선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가 현재 교육과 훈련 시스템에 깊이 자리 잡았다라는 말에도 사실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지금은 AI의 정말 초창기 시대고, AI는 아직 우리 시대에 어떤 것도 바꾸지 않았어요. AI가 이제 점점 더 깊이 저희 시대로 들어오면서 저희가 거기서 AI와 함께 역할 분담을 해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산업사회가 이제 벌어졌을 때 그 당시에 몸을 움직이는 건 인간이 하거나 말이 했었어요. 증기기관이 들어오면서 말들의 수가 쫙 하고 줄었습니다. 말의 수가 줄면서 말똥이 줄고, 말똥이 주니까 말똥 청소부가 없어지고, 말똥 청소부가 없어지면서 도시의 그 건물을 짓는 방식이나 길의 뭐 위생이나 외관이 되게 변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사람들은 더 이상 근육이 되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학교를 지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럼 이 인간의 CPU를 굉장히 잘 써보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학교가 생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지적 능력들을 기대하게 되었고, 이거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학교가 생겼습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학교가 발명된 지는 2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공립학교가 여자아이들에게도 혹은 인종이 다른 사람에게도, 노예에게도, 장애인에게도 열린 지 5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네, 장애인이 50년 전에 이제 교육의 이제 그 권리를 갖게 되었죠.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에서는 어떤 기술적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지금 그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이 기술의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옳은 것을 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윤리적 가이드라인은 AI 자체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인간을 원하는가, 인간이 어떤 윤리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만들고 싶은 사회는 어떤 것인가와 더 많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여기 앞에 여기 흰색 티 입고 계신 분,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인데요. 이제 내년부터는 2009년생부터는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정부나 이제 그런 곳에서 AI랑 교육을 좀 결합해서 교육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저는 아직 학생인데 아직 접해보지는 못한 거지만, 이제 이런 AI랑 교육을 결합한 게 좀 앞으로 국내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 민감한 질문이 될 수 있으니까 미국 이야기를 할게요. 미국은 2012년부터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시작돼서 팬데믹 때 모든 사람에게 1대1 디바이스가 갔고 그때 이제 대강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 끝났어요. 전환이 끝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저는 이제 2012년부터 미국에서 교육회사를 시작했으니까요. 굉장히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만 그 상황에서 디지털이 모두 배포된 이후에 팬데믹 AI의 시대에 굉장히 잘 사실은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AI가 새로 나왔다고 하면 학교에서 한번 써보면 되고 아니면 그냥 쓰지 않기로 규칙을 쫙 정했다가 다시 쓰게되면 썼다가 실험을 하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챗GPT를 써보기도 하고 아이들 걸로 에세이를 써보기도 하고 야 에세이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자 이번 학기에는 다 손으로 시험을 본다 뭐 이런 걸 하기도 하고 다양한 실험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정확히 우리나라가 내년에 시작되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어떤 모습일지는 지금 이야기하기는 너무 이르고 그런 종류의 서비스가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다 쓸만해지고 사회가 받아들이기까지는 미국에서 한 3년에서 4년 정도 걸렸어요. 하지만 일단 교실에 모든 학교의 디지털 시스템이 도입되고 나면 그걸 타고 다른 것들이 흘러 들어갑니다. 원격 교육이라든지 새로운 종류의 기술이라든지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네,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학교가 디지털을 통해 언젠가는 바뀌겠지만 그 바뀌는 것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손에 잡는 순간이 아니라 이제 그걸 쓰면서 학교의 문화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그것보다 훨씬 더 상위의 개념들을 교실로 흘려보낼 수 있을 때 아마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었다고 이야기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 질문이 이제 온라인에서 온 질문인데 비슷한 맥락에서 있을 것 같은데요. 어릴 때 토도를 사용하고 지금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아이에게 폰을 주지 않는다는데 학교에서는 혁신학교라고 웅성웅성합니다. 학부모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부모들이 애들에게 폰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은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가 애들에게 핸드폰을 쥐어주고 이걸로 유튜브를 하게 하느냐, 이거는 그러니까 안 하려는 부모가 옳은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두 아이의 부모고요. 애들에게 사탕 그냥 엄마 나 설탕물 먹을래, 엄마 나 사탕 먹을래, 엄마 나 초콜릿 먹을래 그냥 퍼주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학교에서 디지털을 쓰는 것은 실리콘밸리 학교들이 학교에 디지털 쓰는 게 2012년부터라니까요. 네, 모든 미국의 학교들이 디지털 일제고사를 보고 학교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된 건 2012년부터예요. 이건 같은 탄수화물이지만 밥이에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걸로 뭐 아이들이 리포트 내고 선생님이랑 같이 리서치하고 그리고 집에서 애들이 설탕물과 초콜릿을 들이킬 건가 말 건가는 학교에서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랑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뉴욕 교육국이 메타랑 대부분의 SNS 회사들을 고소했어요. 이게 뭐냐면 청소년들이 SNS 쓰고 핸드폰 쓰고 뭐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에서 나쁜 영향 받으면서 정신적 문제가 너무 증가하고 아이들이 학습 역량이 너무 떨어지니까 학교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학교에서 학교에서 디바이스를 치워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 디바이스는 공부를 위해 있어야 되는 디바이스고요. 학교에서 핸드폰을 쓰지 말아라. 그다음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지금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SNS의 14세 미만 사용 금지, 그다음에 핸드폰의 학교에서의 사용 금지,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요새 되게 고민하고 있는 13세 미만 핸드폰 판매 금지. 같은 종류의 법안들은 저는 사실 굉장히 말이 되는 법안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1900년대 초기에 이제 저런 일들이 벌어지던 시기에 아이들이 소화가 안 되면 담배를 하나씩 물려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애들이 잠을 안 자면 이렇게 술 한 잔 이렇게 딱 주면 잠이 딱 온다라고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는 그런 짓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실제로 지금 특히 핸드폰을 써서 저렇게 중독적인 컨텐츠를 보는 것이 위험하다는 증거는 과학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거는 계속해서 규제의 대상이 지금보다 계속 엄중하게 들어갈 거고 어린애들에게 하지 말라는 건 좀 하지 말고 유튜브 보여주지 말라면 보여주지 않고 이러면 되게 좋겠죠. 하지만 저는 하루에 17시간을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해요. 네.
저희가 뽑으려는 사람들도 디지털 리터러시가 어느 정도 굉장히 높기를 기대하고 걔네들이 디지털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점점 더 디지털화가 되어갈 거예요. 이게 중독적인 설탕물을 들이붓느냐, 학교가 아닌 곳에서 그런 것들을 막 애들에게 집에서 저희가 초콜릿 이빠이 줬으니까 학교에서는 밥 주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디지털 학습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 두 개가 굉장히 다른 것이고 다르게 이야기해야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수인 대표님의 연사만 또 다른 강연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네, 하지만 저희는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대표님과 함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인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강연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텍스트웍스라는 회사에 다니는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텍스트웍스는 AI 기술 혁신을 통해 인류와 사회 공통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AI 시대를 열어가는데 R&D를 집중하며 AI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특별하게 좀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웍스에서 근무 중이신 두 분의 발달장애인 전문가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텍스트웍스 QA 서비스팀의 이준희 연사님과 AI 서비스팀 김태민 연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준희 연사님부터 간단하게 그냥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텍스트웍스에 다니고 있는 이준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텍스트웍스에서 자동차 자율주행 개발 프로그램으로 일을 하고 있는 김태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떨리지는 않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제가 떨리네요, 그러면. 네. 자, 농담이고요. 자, 그럼 제가 이준희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그 텍스트웍스는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소개는 하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또 회사를 대표해서 나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어떠한 회사인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AI 서비스 회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추가로 이제 테스트 업무, QA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파트가 이렇게 좀 나눠져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파트로 나눠져 있을까요? 저희는 크게 그 AI 서비스 파트 그리고 이제 그 테스팅 업무 외부 고객사와 이제 테스트 수행하는 이제 QA 업무 파트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사회 초년생 그러니까 청년분들하고 이제 경단녀분들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이나 발달장애인분들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준희님께서는 지금 파트가 QA 파트. 네, 저는 지금 QA 파트입니다. 그러면은 옆에 계신 우리 태민님께서는 그럼 당연히 다른 파트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텍스트웍스 AI 서비스 자동차 자율주행 개발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는 네. 2020년도에 들어와서 만으로 4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나 대중교통 수단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제가 버스를 타면은 보통 운전석이 있고 앞문이 있는데 저는 버스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서 제가 기사님께서 운전하시는 모습을 관찰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운전하는 일을 해보고 싶었고 때마침 제가 고용 사이트에서 제가 텍스트웍스 자동차 자율주행 프로그램 관련 모집 공고를 보고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버스 운전 기사분 뒤에 앉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그 공통점이 진짜 그 마치 내가 운전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 자리가 되게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 저희 둘이 같이 탔으면 그 자리 때문에 싸울 뻔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 저도 아니에요. 예, 그냥 말이가. 근데 지금 그 사진을 보니까 지금 그 영상이랑 사진이 있는데 일단 그 영상 한번 먼저 보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영상 한번 플레이해 주시죠. 네. 네,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군요. 지금 틀고 있는 영상은 제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찍은 제가 주행 영상인데요. 이렇게 제가 편집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버스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럼 저거를 찍으셔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그냥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니 근데 더 신기한 건 이 사진은 어떻게 찍었을까요? 오른쪽 화면에 지금 바탕화면 사진이 지금 굉장히 신선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진이에요? 네. 이게 제 사무실에 있는 제 자리인데요. 제가 이렇게 버스 운전석을 이렇게 꾸몄어요. 키보드는 이렇게 핸들로 했고요. 마우스는 이렇게 기어 변속 장치로 했고, 네. 그다음에 그 노트북 거치대 서랍장은 이렇게 대시보드를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제 컴퓨터 바탕화면은 제가 버스 운전석을 이렇게 묘사를 해서 이렇게 네. 바탕화면을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 정도면 버스를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릉에 버스 그 예전 버스를 이용한 그 캠핑장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알고 계세요? 네, 유튜브에서 봤어요. 저는 이번 여름에 거기서 2번 갔다 왔거든요. 네.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약간 거기 앉아서 라디오를 트니까 색다른 느낌이 들던데 다음번에 한번 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 이제 버스 영상도 나오고 네. 바탕화면도 버스로 해놓으셨는데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자율주행 개발팀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그 텍스트웍스에서 따로 뭐 버스 운전을 하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어떠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데이터 라벨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데이터 라벨링이 어떤 업무인지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AI는 제가 인공지능 탑재인데요. 사람이 사용하는 문서나 사진 그리고 데이터를 그대로 식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I가 스스로 합습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걸 해서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신호등, 표지판, 광원에 대한 학습 데이터셋을 가공하는 작업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버스까지는 같이 얘기를 하면서 같이 가는데 갑자기 이제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하니까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고 저도 좀 생소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 라벨링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께 조금 더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은 네. 이게 TSTAD라는 업무가 있는데 여러분 사진 보시면은 복잡해 보이시죠? 네. 이거는 도시나 고속도로 이미지에서 여기 교통 표지판이나 신호등과 같은 객체를 찾아서 이렇게 사각형 박스를 그리는 수적을 말해요. 여기 사진 보시면은 여기 신호등마다 사각형 박스를 치는 작업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인공지능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일반 데이터의 양질의 데이터로 가공하는 작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업무를 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 TSTLD 말고 또 다른 그 용어가 나왔는데 요거는 또 LSD는 어떤 건가요, 이게? 네, 이 작업은 야간 이미지인데요. 야간 이미지에서 신호등, 가로등, 자동차에 있는 불빛들을 찾아서 사각형을 그리고 이렇게 차량의 야간 주행과 관련 있는 불빛을 인식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 주간이 있을 수 있고 또 주간에 인식하지 못하는 야간 불빛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또 각기 다른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멋지시네요. 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요게 또 나오는데 요거는 또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이시는 거는 이 폴리라인이라는 업무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찻길이 보이시죠? 네. 여기 기찻길에 있는 선로의 라인을 외곽에 맞춰서 이렇게 부드럽고 촘촘하게 그리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맞아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냥 간략하게 뭐. 저는 네. 자동차 운전하는 것을 좋아해서 제가 네. 운전하는 게 적성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운전하는 것에 적성이 맞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이렇게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니까 일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으시겠네요. 네. 지금 5년 차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또 그 마음으로 하시면 더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준이님도 좀 옆에서 조금 지루하셨죠? 저희만 계속 얘기하니까. 아니요. 괜찮으십니까? 네, 준이님도 그러면은 뭐 버스 뭐 이런 거 좋아하세요? 저는 버스보다는 지하철을 더 좋아해갖고요. 두 분의 그 스타일이 좀 다르십니다.
공통점은 대중교통인데 예, 버스파와 지하철파로 좀 나뉘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준희님도 자기소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QA 서비스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준희라고 합니다. 저는 2017년도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되었고 약 한 7년 정도 여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 컴퓨터 전공 전산학과 쪽으로 해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나왔는데요. 이제 여기 회사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은 그 이전에 SAP 교육하면서 이제 대표님하고 이제 그 정은미 이사님 그런 네. 분들하고 이제 소프트웨어 테스팅 교육이라는 거를 듣게 되면서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대해서 그때 처음 알게 되었고 이제 이게 쭉 이어져 오다가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테스터로 이제 업무 전환을 해서 QA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 교육을 듣는 과정에서 ISTQB라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7년 되셨으면 준희님이 더 선배시네요. 네. 아, 네. 그냥 한번 태민님 그냥 상기시켜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방금 이제 준희님께서 또 말씀하셨던 네. 그 테스팅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이것도 좀 생소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테스팅 어떠한 업무인지 한번 좀 저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프트웨어 테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제품을 출시를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테스트를 해서 결함이나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찾아내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개발자분들이 이제 출시 전에 이제 고쳐 주셔갖고 이제 결함을 수정을 하면은 저희가 다시 확인하고 이제 그 업데이트나 배포가 되면 저희가 이제 잠깐 확인을 해서 그 제품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들을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테스트 케이스라는 것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테스트 케이스는 이제 그 기대 결과라든가 예상 결과, 테스트 절차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프리컨디션이라고 하는 사전 조건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작성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검증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그걸 작성할 때는 고객사의 요구 사항에 맞춰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QA 뭐 테스팅 얘기하면은 그 이제 품질 보증하기 위해서 한번 테스트를 작업해 보고 그리고 이제 그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해서 어쨌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완벽함을 이제 추구해 가는 그런 과정이겠네요. 그렇죠? 이게 네. 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이게 결함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결함 오류를 그런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자긍심 그런 걸로 하니까요. 아, 그러면 그 QA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이유가 준희 씨가 생각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개발 코드 자체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이제 그 코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품과의 호환성 오류라든가 저희 그 사용성 오류 그런 다양한 오류들이 있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테스팅을 배울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제품에 오류가 없는 제품은 없다고 배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 잠재되어 있는 위험을 미리 확률을 좀 줄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QA 팀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그 일에 대한 직업에 대한 그 자부심, 예, 책임감 이런 게 상당히 있으시겠어요? 네, 완전 그 약간 그 큰 결함을 찾을 때 완전 그 약간 짜릿함 그런 진짜요? 게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큰 결함을 찾았다. 네. 뭐 어떤 뭐 표현이나 뭘 하십니까? 딱히 그게 대놓고 표현을 하지는 않는데요. 예. 약간 그 속으로 약간 그 나이스 이렇게 약간 방금은 아주 큰 뭔가를 할 것 같았는데 약간 따로 안 하시고 속으로 약간- 속으로 그냥 네. 약간 그냥 나이스 이 정도. 그렇군요. 자, 그럼 이러한 QA 업무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그 QA 업무를 잘하려면은 그 네. 꼼꼼함 그런 꼼꼼함 같은 것도 중요하고요. 저희가 그
고객사의 요구사항 같은 것인데요. 저희가 그런 요구사항들을 잘 끄집어내는 그런 이해라든가 분석력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QA를 무한정하는 게 아니라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정확하게 수행을 해서 끝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QA 테스팅을 요청하는 고객사마다 정해진 양식이 달라요. 이게 지금 보니까. 네, 정해진 양식이 다 네. 다르고요. 저희가 아. 그 요건사항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맞춰서 항상 TC를 작업을 해야 돼요. 네. 그럼 매번 되게 약간 할 때마다 헷갈리지 않게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겠네요. 네네. 그때도 또 찾아내면은 나이스 해내면 나이스 속으로 또 외치시나요? 그때는 나이스까지는 아니고 네. 약간 그 뿌듯함. 지금 보니까 약간 단계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큰 걸 찾으면 나이스, 조그만 거 네. 찾으면 뿌듯함. 네. 또 단계가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이따가 또 있으시면 꼭 중간에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시 우리 김태민님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또 오래 기다리셨죠? 아닙니다. 말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럼 말하지 말까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데이터 라벨링 업무를 하면서 쉬웠던 작업이나 어려웠던 작업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하나씩. 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쉬운 작업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ST-L이라는 작업인데요. 그 신호등을 네, 요구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앞에 동일합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어려운 작업은 LSD 작업인데요. 야간 이미지에서 가로등이라 자동차에 있는 불빛 작업 중 역할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나 시내 이미지에서 많은 불빛들이 있을 때 어떤 불빛으로 객체를 잡아줘야 되는지 어려움이 많았었고, 특히나 그 자동차들이 많은 페이지 있잖아요. 자동차 많은 페이지에서는 그 자동차에 속한 전조등이라든지 후미등 불빛에서 이렇게 다음 페이지 방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주행하는 방향 맞춰서 연속성, 일관성 있게 트랙 아이디 번호 지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자동차 많은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랙 아이디 번호가 바뀌어가지고 혼동이 되는 어려움도 다반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려웠던 작업은 이렇게 폴리라인 작업인데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선, 선로, 보행자 라인의 외곽선에 따라서 라인을 그리는 작업을 말해요. 특정 지점의 라벨링하는 포인트 기법 활용해서 이렇게 외곽선을 이렇게 커브 모양을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세밀하게 조정하는 것이 어려웠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그 쉬운 작업, 어려운 작업 골라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럼 우리 태민님도 이게 쉬운 작업이 딱 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외치는 뭐 그런 거나 있습니까? 오늘 나는 쉬운 작업이다. 그러면 뭐 아니 그렇지 않고요. 없으십니까? 네. 그냥 네. 이렇게 네. 구별해서 하는 편입니다. 그럼 앞으로 보고 계신다면 어려운 작업만 계속 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안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 데이터 라벨링 업무를 잘 하려면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먼저 책임감과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임해 주셔야 하고요. 데이터 라벨링은 단순히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이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훈련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꼼꼼함입니다. 꼼꼼함인데요. 하루에 주어진 할당량 작업을 무엇보다도 꼼꼼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된 라벨링은 인공지능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라벨링은 항상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 중에는 파워포인트를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표 그리기, 도형 그리기와 같은 기능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이런 파워포인트 활용 능력을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책임감과 꼼꼼함. 책임감. 네, 그렇죠. 생각하시기에도 내가 책임감이 있다 생각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있으신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진짜 꼼꼼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순간 군대 온 줄 알았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박수 한번. 이러한 자신감이 우리 태민 씨가 5년 동안 근무하면서도 이 자리에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준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책임감, 꼼꼼함 있습니까? 저는 그 약간 이렇게 나오면 제가 좀 이상하게. 저는 네. 그 책임감? 네. 책임감은 있는데 그 꼼꼼함? 네. 저는 약간 그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저도 네. 꼼꼼함이 있는데 그렇게 태민처럼 막 자신 있게 있다라고. 아 이제 알겠네. 그러니까 아까 그 꼼꼼함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준이님이 생각하기에 나는 꼼꼼하긴 한데 태민 씨가 너무 꼼꼼한 거야 옆에서 보더라도. 아, 내가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 예. 그래도 책임감과 꼼꼼함이 있다. 예,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그 준이님께서 QA 업무로 직무 전환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데이터 라벨링 업무를 했었는데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테스팅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테스팅이나 그런 쪽은 이제 대학교 졸업이나 그런 걸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방송통신대학교 이제라고 해서 이제 대학교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하게 되었고요. 이제 대학교 전공도 이제 컴퓨터 과학과 쪽으로 이제 나왔고 저는 이제 성향이 약간 내향적인 성향이 강한데 이제 AI 데이터 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외향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게 잘 어울리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 막상 이제 여기 QA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랑 비슷한 내향형인 성격 분들이 많으셔갖고 거기랑은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덕분에 제가 이제 직무를 전환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업무를 이제 잘 적응할 수 있게 되었고 일단은 그 제가 그 전에 이제 데이터 라벨링 업무를 하면서 저는 이제 라벨링만 한 게 아니라 이제 검수, 총괄 검수를 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작업에 대한 작업 가이드라인을 이제 세우는 걸 하다 보니까 이제 회의 같은 거를 이제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경험들이 이제 QA에서 이제 외부 고객사분들이랑 이제 가끔 이제 요건 사항에 대해서 이제 가끔씩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QA 업무를 하면서는 그 AI 서비스 업무 할 때보다 어떻게 그 강도라든가 스트레스 강이 많이 좀 주셨나요? 어떠셨나요? 업무 강도는 사실 데이터 라벨링 하는 것보다 QA가 더 세긴 한데 이제 스트레스는 오히려 AI 라벨링 할 때보다는 더 줄은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쯤에서 궁금한 게 태민님은 네. 성향이 외향이세요, 내향이세요? 아 저는 딱히 그냥 내향입니다. 내향이시라고요? 네, 네. 두 분 다 이제 팀을 또 QA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 자 그러면 그 준이님께 제가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그 회사 직원분들끼리 소통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력단절 여성분들 그리고 청년분들 그리고 이제 청각장애인분들 그리고 발달장애인분들이 다 같이 일하다 보니까 의사소통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일단 청각장애인분들은 이제 그 구어 말을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신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입으로 해도 잘 못 알아듣는 수화로만 해야지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청각장애인 분들과 소통을 하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메모장이나 그런 텍스트를 이용해서 텍스트로 이제 글을 적어서 보여주고 이제 보여주시면 이제 그분들이 그거에 대한 답을 이제 텍스트로 적어서 보내주시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경력 단절 여성분들은 이제 이게 그 검수를 하다 보면은 일단은 그 작업들이 이제 야간이나 새벽에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전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제약 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회의를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팀즈라는 이제 채팅이나 화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소통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계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질문은 5년 차이신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7년 차 정도 되면 회사에 대해서 또 너무 많이 아셔서 예, 좋은 말만 해줄 수가 있거든요. 예. 5년 차 우리 김태민 여사님께 네, 회사의 복지는 어떤가요? 네, 회사의 복지라고 하면은 네. 사무실 안에 안마의자가 있어요. 근무 중에 피로감 쌓여 있을 때 누구나 한 번씩 20분씩 안마의자를 사용할 수 있고요. 제가 직접 활용하는 영상 한번 보시죠. 플레이. 아우 좋아요. 지금 많이 편해지셨어요. 보시죠. 예, 예.
저 영상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나게 출발했거든요. 네. 어우 각도를 바꿔가면서 지금 굉장히 잘. 뭐 소개해 주시면서 뭐 말씀해 주실 거 있으세요? 네. 아니 없습니다. 없어요. 하루에 20분씩 가능하다고 하는데 보통 한 몇 분 정도 매일매일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한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그렇다고 매일 하시진 않으시네요. 네. 어, 저희 일 때문에 예. 잘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럼 7년 차이신 준희님은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이용하시나요? 저는 한 열흘이나 2주에 한 번 정도. 7년 차라서 나는 5년 차처럼 저렇게 놀지 않는다. 나는 그 시간에 더 열심히 한다. 네, 요 말씀해 주시는데 그 또 다른 복지로 또 비어데이가 있다고 하던데 비어데이는 뭐 어떤 건가요? 저희가 네. 생각하는 그거 맞나요? 여러분 비어데이 제가 사회자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비어 영어 뜻 무엇인가요? 제가 예. 그리고 그 자- 방청객들은 또 질문하셔도 질문할게요. 비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맥주죠. 야. 그래서 태민님께서 잠시만요. 거의 지금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연장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들죠? 자, 설명해 네. 주시죠. 이렇게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금요일 날에 이렇게 5시 6시 1시간 동안 비어데이가 열리는데 대부분 다 사진 보시면은 술 마시고 노래하는 분위기로 보이시죠? 그럴 뜻 아니고요. 직원들 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무엇보다도 다른 부서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간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는 분위기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강조 안 하셔도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 좋아하는 간식 있으신가요? 비어 안주로 해서? 저는 그냥 피자하고 통닭. 예. 일부러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네, 보시라고요. 예. 네. 혹시 준희님은 좋아하시는 뭐 간식 있으신가요? 저는 딱히 좋아하는 건 없는데요. 끝인가요? 근데 저는 약간 네.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유를 좋아했고 저는 타코나 그런 거를 좀 좋아해갖고. 야, 어렵습니다. 두 분의 취향이 또 갈립니다. 네. 야, 이게 다음 달에는 과연 뭐가 나올지 궁금한데.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씩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준희님께 마지막으로 앞으로 더 해보고 싶은 업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 회사에서 QA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원래 게임 회사 쪽 개발이나 QA 쪽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 말고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이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요새 정보 보안 쪽으로 해서 그쪽 파트를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쪽 관련 시험을 지금 지난달에 시험을 봤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와갖고. 어떻게 느낌이 붙으셨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이번에는 붙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꼭 붙기를 저희가 또 다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자, 그러면 태민님은 앞으로 또 더 해보고 싶은 업무라던가 아니면 뭐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세 가지별로 이렇게 의지를 담아봤는데요. 먼저 무엇보다도 열정과 끈기. 두 번째 패기와 파워. 마지막 셋째 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더 열심히 좋은 일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보고 싶고 함께 다양한 일을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뭔가 몸에 군기가 빡 들어서 사회를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태민님 이런 곳에 많이 또 초청해 주시고요. 저희가 시간 남아서 간략하게 그냥 재밌는 이제 질문 한 번씩 하고 아쉽죠 벌써 헤어지려고 하니까. 제가 보니까 태민님은 이제 막 입이 풀리셨거든요. 근데 지금 렛츠고 하고 하셨는데 끝내기 아쉬울 것 같은데. 태민님께서는 그러면은 이제 5년 차인데 처음 회사 일을 시작하고 적응할 때 뭐 어려운 적은 없었었나요? 그렇게 딱히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제가 리뷰어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리뷰 일을 하면서 혹시라도 오류가 있으면은 제가 작업자한테 이렇게 오류 사항 전달하고 이렇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게 이렇게 뿌듯하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준희님께서는 회사에서 별명이 있다고 들었는데 별명이 뭔가요 혹시?
저는 그 내비게이션이라고 해갖고 약간 길을 알려주는 안내자처럼 이제 회사의 소식통이나 그런 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잘 전달을 하고 그런 일단은 그 후배분들이나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회사는 이렇고 뭐 그런 간단한 안내 정도? 네. 회사에 이런 일을 알려준다는 건 간단한 안내가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업무적인 안내라기보다는 네. 그 약간 인사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왜냐하면 제가 네. 그 초창기 때부터 있다 보니까 네. 인사제도나 그런 거를 이제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듣고 보니까 회사에서 꽤 중요한 자리에 있으신 것 같네요. 네.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 아직- 비어데이는 그 아까 그 타코 있죠? 타코만 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진짜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나중에 또 세프 2025, 뭐 2016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하고 싶었던 그것들 다 이루시고 우리 준희님도 좋은 결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큰 박수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가는지 모르고 30분이 후딱 지나갔어요. 그렇죠? 제 생각엔 태민님 집에 안 가실 것 같은데. 예. 저랑 얘기를 한 게 더 할 것 같아서. 자, 이제 아쉽게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세프 2024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분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십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고 실무에 적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이자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인 김덕진 연사님의 이 영상 뒤에 붙은 유튜브 광고를 믿지 마세요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끝까지 남아 계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마지막 연사 나올 때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막 이렇게 시청자들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봤더니 그래도 1000명 라인을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은 저도 오늘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맨 처음부터 해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들었었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한번 다시 보기로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제 좀 그때랑은 좀 다를 거예요. 왜냐면 그때 제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강의 들어오기 전에 오늘 내용이 너무 좋고 그리고 정말 고생하셨구나 스태프분들이 그런 마음을 담아서 좀 이렇게 같이 공동체의 마음을 느끼고 싶어서 제가 티셔츠도 좀 갈아입었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할 건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이제 좀 이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제 얘기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오늘 제가 이제 뒤에서 들었더니 실제 뭐 미래 커리어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또 일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저한테 뭐 AI 쪽 실무를 오래 했다고 하시는데 제 얘기를 조금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이 실제 필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말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많은 연사분들이 얘기하셨겠지만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빅데이터라는 말이 없었어요.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일을 시작하고 한 1, 2년이 됐더니 갑자기 이게 빅데이터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똑같은 일을 데이터 분석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빅데이터라고 부르더니 방송에 나갔더니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뭘 붙여줘요. 그래서 내가 빅데이터 전문가가 됐나? 이런 생각을 했죠. 시간이 더 지나고 알파고가 등장합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일자리와 관련된 뭐 자문회의 같은 걸 정부에서 한대요.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인공지능 전문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한데? 그냥 나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하시니까 저는 오히려 좀 늦게 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사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는 좀 하기가 필요하겠다 그래가지고 하기를 했더니 오히려 이제 실무 경험이나 이제 있었던 것들이 좀 인정을 받아서 감사하게도 지금 생성형 AI 시대가 되면서 제가 이번에 뭐 세종사이버대나 이런 데서 AI 교육센터장도 맡게 됐는데 그만큼 역시 중요한 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현실의 일만큼 우리가 현실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실은 이런 광고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냥 재미있게 봤어요. 낄낄거리면서 아유 저 사람 저렇게 한다고 누가 낚여? 아이 저거 해봤자 야, 이거 다 가짜라는 거 알잖아. 뭐 페이스북 뒤에 나오는 가짜 영상 나와봤자 이거 그냥 다 사람들이 가짜라는 거 알지 누가 속아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제가 이제 그 김미경 선생님이 하시는 MKYU랑 뭐 특히나 이제 저는 거의 대부분 이제 5, 60대 분들 어머님 아버님들이 듣는 강의 이런 걸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랑도 이제 김미경 쌤하고 여러 강의를 했었는데 한 6개월 전쯤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덕진님 저 이거 좀 방송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데요? 이랬더니 내가 요즘에 이 딥페이크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좀 나와서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어요. 근데 갔는데 이제 김희영 쌤이 결국에는 이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냐하면 본인 유튜브에 광고가 가짜 김미경이 자기 영상이 끝나고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를 들면 재테크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문가랑 했더니 그 뒤에 가짜 김미경이 나와서 이런 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라고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방에 들어간 사람들이 김미경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 김미경 선생님 때문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손해를 몇 천만 원 받다 사기를 몇 억 당했다는 게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울면서 나랑 30년 지기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아침에 카톡을 오면서 김미경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욕심 부리면 안 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 이제 이 사람하고 의절했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사기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거 좀 해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렇게 했었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김미영 쌤이 저랑 영상 찍고 나서 좀 있다가 연예인분들을 모으셔가지고 목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이게 사칭 범죄가 심각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피싱 범죄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때 좀 언론에 나오고 그렇게 반향이 없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났죠. 그리고 최근에 알다시피 제가 원래 이 강의 주제를 요청받을 때까지도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SNS랑 언론에서 사람들이 딥페이크에 대해서 말한 언급량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뭐 2010년 뭐 2020년 초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데 뉴스가 최근에 딱 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월별이거든요. 근데 월별인데 마지막에 있는 거는요. 9월 1일부터 3일 단 3일간입니다. 3일간의 언급량이 어때요? 그 전에 보면 월보다 훨씬 많죠. 그 전 달은 더 뜨거웠죠. 그랬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왼쪽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트위터에서는 이미 한 번 튀었을 때가 있었어요. 저 때가 언제냐면 지인 능욕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좀 나왔을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미 커뮤니티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슈가 되기 전부터 이거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그때 언론은 그렇게 뭔가 관심을 갖지 않았죠.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특히나 우리 아들, 딸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 부모님들까지 영향이 미치니까 우리가 이제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거는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것 때문에 인터뷰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한 이틀 동안 하루에 4개에서 5개씩 매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2주 동안 거의 수십 개의 인터뷰를 하고 했는데 왜 전 안타까웠느냐? 이 얘기를 제가 2019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항상 저는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보신 분들은 놀랐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우리의 일상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지나갔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소를 잃어도 외양간 고쳐야 된다. 왜냐면 안 그러면 더 커진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더 커졌죠. 여기 보시면 이게 앞서서도 이제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나왔지만 이게 도간이라는 이제 영화가 이슈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이 미성 이제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예방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러니까는 보시면 한 6년 동안 방치해 놓고 이제야 이러냐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거의 보통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랑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나쳐 왔던 거죠. 우리가 오늘 시간을 통해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아침부터 해서 기술이라는 것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죠. 이른바 우리가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빅데이터 때도 똑같았고 인공지능 때도 똑같았고 생성형 AI는 더하죠. 그런데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생각해 보시면 돼요. 스팸이라는 게 맨 처음 나왔을 때, 스팸이라는 게 처음 이메일에서 등장했을 때는요, 그 스팸만 눌러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몸은 무서워했어요.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스팸이 아주 필터링이 잘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도 가짜네라고 인지를 하잖아요. 보이스피싱도 우리가 몰랐을 때는 많이 당했죠. 근데 우리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면서 이제는 그 패턴들을 압니다. 악플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생성형 AI에게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뭘 알기 위해서 AI라는 녀석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얘기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말에요. 보통 이제 올해 마지막이 되면 올해의 단어라는 걸 선정을 하죠. 그래서 영국에 있는 콜린스라는 사전에서 2023년 11월에 올해의 단어,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문화 트렌드를 합쳐서 AI라는 말을 뽑았어요. 그만큼 2023년에 이 인공지능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요, 같은 시간에 미국에 있는 웹스터라는 사전이 있어요. 근데 이 사전은 웹 기반 사전이고요. 올해의 단어를 뽑을 때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인터넷에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검색해 본 단어를 중심으로 뽑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떤 단어가 뽑혔냐? 미국에서는 authentic, 그러니까 진짜의라는 말이 뽑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 사람들이 2023년에 이 검색에다가 진짜야? 진짜의라는 걸 많이 검색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AI가 주는 결과물이 너무 그럴듯하니까 이게 진짜야? 이거 진짜 사람이 만든 거야? 아니면 AI가 만든 거야? 라고 우리가 검색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예시를 볼까요?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이 사진일까요? 그림일까요? 여러분들 너무 다 잘 아실 거예요. 이런 건 다 이제 미드전이나 이런 녀석이 그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운데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키아누 리브스가 나오죠. 이건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만든 건데 뭐 그림이라고 굳이 표현을 해볼게요. 이제 사진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AI 연구자들이 키아누 리브스를 자꾸 괴롭혀요. 목만 하면 자꾸 키아누 리브스를 만드는데 이것도 프롬프트 이렇게 쓴 거죠. 빵 공장에서 일하는 키아누 리브스.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교황님인데 되게 힙하시죠, 그죠? 실제로 교황님이 이런 옷을 입을 리가 없겠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황님이 선글라스 끼고 뭐 패딩 입은 교황, 그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이런 이미지를 그려내는 거죠. 근데 이제 맥락이 있는 이미지죠. 뭐 아시겠지만 저기에 있는 이제 그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오는데 저 이미지가 나왔던 맥락이 뭐냐면 실제로 미국 역사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초로 경찰에 소환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전 대통령이 경찰에 소환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들끼리 야 그래도 우리가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해야 되니까 포토라인은 세우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진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는데 어떤 그림까지 그려요? 가운데에 위쪽에 보면 선글라스 끼신 분이 있죠. 누구예요? 네, 바이든이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잡아가는 트럼프, 그럼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맨 왼쪽은 뭐냐? 탈옥을 시키죠. 탈옥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탈옥하고 맥도날드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트럼프,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되게 좋아해요. 재밌다, 낄낄낄,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 뭐냐? 이걸 만든 사람은 이게 가짜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언론과 합쳐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론사 미디어 업계는 챗GPT가 나오고 나서부터 많이 긴장을 해요. 얘한테 가짜 뉴스 만들어 달라니까 20초면 뚝딱 만드는 거예요. 데스킹이 필요 없는 정도예요. 근데 여기다 또 어떻게 되느냐? 이미지까지 붙으면 실제 경제적인 현상을 나타냅니다. 2023년에 이미 있었어요. 이 사진이 뭐냐면 그림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펜타곤이 폭발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이걸 트위터에 올려요. X죠. 거기다 올리면서 뭐 어떻게 하느냐? 긴급 속보, 펜타곤이 폭발했습니다. 블룸버그 단독 보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트윗이 RT가 쫙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는 AI가 실제로 주식도 사고 팔죠. 실제 주가가 출렁거려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인도에 있는 TV 프로그램은 이걸 보고 야 이거 속보다 빨리 내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뉴스에서 보도를 해버려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미국에 펜타곤이 폭발됐습니다라고 우리로 치면 KBS 같은 방송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과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AI의 우리의 양면성은 이미 1년 전, 2년 전 우리가 항상 겪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드전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죠. 그 녀석이 왜 기술이 빠르느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미지를 얘한테 그려달라고 그러면 그 4개 중에 괜찮은 거 하나를 고르시잖아요. 그 고르는 게 앞서서 말씀하셨던 결국에는 테스팅하고 확인해주는 그 과정을 우리가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드저니가 만든 얘 4가지 중에 괜찮은 걸 사람들이 골라주니까 우리가 레이블링 작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보시면 2024년 3월에 똑같은 프롬프트를 갖고 V1이 저 정도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2023년 12월에 저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 거예요. 맨 밑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냥 프롬프트 쓰면 이러한 진짜 사진 같은 그림이 뚝딱 나오는 거죠. 하나도 실제 사람이 없는 거죠.
자, 이런 녀석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결국엔 딥페이크라는 기술 역시도 생성형 AI를 만나면서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발전들이 단순히 예전에는 어떤 페이스 스와핑이라든지 아니면 수십 장의 사진 혹은 최소한 몇 분 이상의 영상이 필요했고 그 영상을 갖고 사진을 갖고도 만드는데 몇 시간 이상이 걸렸다면 지금은 단 한 장의 사진, 단 수십 초의 시간이면 뚝딱 하고 만들 수 있는 시대까지 왔다는 거예요. 역시 컨텐츠는 직접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제가 나온 이유는 다른 사람을 쓰면 저작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저희 집에서 제가 아주 내추럴하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특정 앱을 또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앱 이런 것들이 중국 앱이 많거든요. 넣고 돌려요. 돌리면 30초면 어떻게 되느냐?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보시면 그죠? 저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저기 실제로 제 얼굴이 아닌데 저희 아들내미처럼 생겼네요. 뭐 그런 겁니다. 그죠? 저렇게 1분이면 뚝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느냐? 요즘에는 언어의 장벽도 깨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지금부터 AI로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자동으로 바꿔주는 툴을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데요. 툴의 테스트를 위해서 지금부터 제가 2분 동안 이런 얘기 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거를 잠깐 돌아갈게요. 저 밑에 거를 이따가 제가 말씀드린 플레이를 해주세요. 자, 위에 지금 보신 것처럼 실제로 제가 그냥 저희 폰으로 저희 집에서 그냥 대충 2분 찍어요. 그 다음에 특정 앱에다가 올려요. 그러면 한 20분이면 렌더링이 끝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제가 뭐 해주면 되느냐? 그냥 글자 쓰면 돼요. 근데 글자 쓰면 되는데 글자를 한국어만 되는 게 아니라 외국어도 되게 그럴듯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밑에 거 한번 이제 틀어주세요. 실제 이제 지금부터 제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AI입니다. 저는 김덕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아바타인 딕션킴 교수가 저 대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빠르게 우리 생활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인간과 AI는 공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AI가 인간을 대체하게 될까요? 미래는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신간, 인간이 지워진다가 우리의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니치와, 私は 김덕진教授です。今日は私のアバターであるディクショニングキム教授が発表をしています。人工知能は急速に私たちの生活に浸透しています。人間と AI は共存できるのでしょうか？それとも AIが人間にくっつけて終わるのでしょうか？未来はしまっています。Bonjour, je suis le professeur Dukjin 저 Kim. 이번엔 불어네요. 그죠? Aujourd'hui, mon avatar, le professeur Diction Kim, 저런 식으로 실제로 한 5개 국어, 10개 국어를 그냥 글자만 쓰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나라만의 성조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성조도 만들고 입모양도 만들고 톤도 만들고 제스처를 만든다는 겁니다. 물론 내용도 번역기 돌려서 넣은 거죠. 그럼 이렇게 뚝딱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잘 쓴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제로 저는 요즘에 강의할 때 제가 이제 사이버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니까 강의항에다가 실험적으로 제 AI 아바타 만들어가지고 제가 내용을 넣어요. 그럼 얘가 되게 잘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목소리가 이제 이런 전화로 들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은 이제 이거를 제가 준비를 했다가 이것도 악용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뺐는데요. 제가 이제 JTBC 뉴스룸에 나갔어요. 그래서 그 강지영 앵커님하고 실제로 방송을 하면서 딥페이크 어디까지 있는지 보여드렸는데 이거 만들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분들은 인터넷에 그냥 치면 뉴스가 나오잖아요. 2분 정도 오디오 소스 파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그냥 웹 서비스에 올려가지고요 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분이 진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뭐 선거에 뭐 나간다, 뭐 JTBC를 그만뒀다, 뭐 이런 얘기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되게 그럴듯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딱 하려고 그랬더니 거기 CP님이 이 내용 안 돼, 다른 걸로 고쳐줘 해서 또 5분 만에 고쳐가지고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뭡니까?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느냐? 최근에 나온 기술이 오픈 소스가 되게 많잖아요. 그거 활용하면 저 같은 사람도 그냥 제 PC에서 간단하게 뭐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부터 일론 머스크로 변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그냥 오픈 소스 형태의 서비스를 받아서 돌렸는데요. 지금 여러분 안녕하세요. 덕론 머스크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한국어를 엄청 잘하죠. 자, 이렇게 제 컴퓨터는 좀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좀 끊기고 있는데 제가 좀 더 좋은 GPU를 썼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유튜브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Hey, I'm Elon Musk 이렇게 하거나, 그다음에 음성 변조하는 앱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소리를 바꾸거나
아니면 생성형 AI 서비스 중에 음성 서비스를 이제 얘한테 뭔가 얘기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제가 거기에 맞춰서 읽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참 놀라운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해가지고 그냥 넣으면 돼요. 넣고 돌리면 저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죠. 그러니까 미래가 아니라 현재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걸 보고 톰 행크스 같은 사람도 야 나도 내 인스타그램에 내가 광고를 떴는데 내가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속지 마라라고 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AI 기술인데요. 결국 사용은 인간의 몫이라는 게 이거를 또 활용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디에이징이나 디보이싱이라는 기술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요즘에 카지노에서도 나왔고 제일 이슈가 됐던 게 살인자 이응난감이죠. 그래서 살인자 이응난감에 이제 아역이 나오는데 손석구 배우랑 너무 비슷해서 너무 찰떡을 뽑았다 했더니 어떻게 됐던 거예요? 실제로 연기는 아역이 했는데 그 얼굴은 지금의 손석구 배우에서 디에이징 젊어지게 하는 딥페이크를 써가지고 얼굴을 바꿔 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실제 손석구 씨의 얼굴로 하니까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요즘엔 목소리도 젊게 하는 이런 디보이싱 기술들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과거의 자료 화면을 찾아주는 이러한 AI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 소위 짤방 같은 걸 찾을 때 어떤 캡처를 넣게 되면 그거와 관련된 걸 뽑아주는 이런 솔루션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방송 편집에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엔 이 핵심이 페이스 스왑, 그러니까 페이스 디텍팅, 그러니까 얼굴을 인지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줌인을 땡기거나 줌아웃 해주는 이런 것들도 생방에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쪽, 감동적인 컨텐츠적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국에는 이 목소리라고 하는 게 얼굴의 생김새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얼굴의 생김새와 가장 비슷한 얼굴에 그 사람의 목소리의 파형을 기반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원래 내지 못하는 목소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만 써도 비슷한 목소리 형태를 해서 실제 음성을 들려주는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느냐, 4.3 추념식이라고 이번에 있었거든요. 제주도에서 실제로 4.3 될 때마다 이거에 대한 추념을 하는데 이번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 4.3 이제 4.3이 있었을 때 5살이었던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때 어머님 아버님을 다 잃으신 거예요. 그래서 76년 동안 어머니 아버지 얼굴도 기억을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때 있었던 인터뷰와 그때 있었던 사진과 그림을 기반으로 해서 그 할머니에게 76년 만에 아버지를 다시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대화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아마도 보셨겠지만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번 광복절에 이슈가 된 게 바로 이거죠. 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네,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 생성형 AI는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딥페이크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를 잃어도 이제는 좀 구조적으로 외양간 잘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기술이라는 것들은 우리에게 항상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이제 부여하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울타리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지금부터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난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 변화도 있고 정책적 변화도 시작되는데요. 이제야말로 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들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관점에서 솔직히 지금 같은 기술의 변화면 사진 한 장만으로 되는데 SNS 내린다고 이게 해결책이 되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 정보가 너무 SNS에 노출되는 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이미지를 떠나서 최근에는 앞서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AI 챗봇으로 나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내 맥락과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챗봇이 진짜 나처럼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SNS에 나의 맥락을 너무 올리는 건 좋지 않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인데요. AI 기술이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줘요. 하지만 이에 맞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자율과 책임, 우리가 변화를 공부하고 그 영향에 대해서 토론하고 나눠야 될 이유라고 보고요. 이제 이제 투자 자문가이자 이제 경제 쪽에서 상당히 유명한 해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걸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자유와 책임은 서로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같은 것입니다. 네,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댓글로 이제 강사님 나오시자마자 며칠 전에 강의하셨던 분이시다.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를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자, 이제 끝으로 저희 Q&A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그럼 온라인부터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GPT AI 활용 윤리 가이드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라고 여쭤보셨거든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실제로 지금 생성형 AI의 큰 이제 화두가 되다 보니까 약간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 그 핵 있잖아요. 핵무기를 바라보는 관점하고 비슷한 관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원자폭탄이나 핵을 마음대로 못 만드는 이유가 전 세계에서 동일한 규제나 규율, 가이드라인들이 있거든요. 비슷하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AI 서밋이라고 그래서 영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떤 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이다라는 걸 갖고 각 국가의 정상들과 기업들이 만나면서 이러한 윤리 가이드들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고 있고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지금 컨센서스가 된 거냐면 이게 하나의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 논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자까지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챗GPT나 이런 서비스들은 각각의 앞서서 나온 이런 레이블러들이 실제로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지능하고 인공지능이 합쳐진 거거든요. 그럼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갖고 욕설 같은 게 하면 못하게 한다거나 뭔가 극단적인 얘기를 못하게 하는 쪽으로 계속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자체 윤리 가이드라인보다는 그 안에서의 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지금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튈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프라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여기 흰색 옷 입고 계신 분. 네. 그 딥페이크 범죄 그 주 피해자층이 중고등학생이었던 만큼 뭔가 이런 AI 활용 기준에 대해서 교과서나 청소년들에게도 학습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과 의견이세요. 지금 그게 필요하다고 모두 다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서도 제가 되게 그 에노마 대표님 하실 때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게 저도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AI를 중이에게 주어진다면 이게 진짜 큰 화두예요. 왜냐하면 저도 솔직히 저는 이제 생성형 AI를 좋은 쪽으로만 봤지 안 좋은 쪽 쓰면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보다가 이번에 이제 계속 이제 요청을 주시니까 인터뷰 요청을 주니까 저도 이번에 좀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제가 멘탈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진짜 냉정하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희 아들이 이제 9살인데 만약에 우리 아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이고 나랑 이렇게 계속 기술 얘기한 친구라면 과연 그 친구가 안 만들어봤을까? 전 만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럼 그랬을 때 나는 과연 그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이게 저한테 되게 힘든 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왜냐? 앞서서도 유튜브 얘기 나왔잖아요. 저는 왜 그랬냐고 생각하냐면 유튜브가 우리 모두에게 동시에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게 그렇게 악용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튜브 처음 나왔을 때 엄마 아빠가 엄청 좋아했는 거 아세요? 야, 드디어 식당에 가서 애들이 조용히 있을 수 있어. 그래, 이것만 던져주면 자기네들이 가만히 있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느냐? 야, 얘네들이 봤더니 뭐 영어 뭐 컨텐츠도 보는 것 같아. 야,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알고리즘이라는 건 결국엔 계속 이상한 데로 가는데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 안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중독이 된 거죠. 중독이 되고 나중에 중독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처음에 봤었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딱 그런 거예요. 이 기술이 이렇게까지 왔는지 부모님들도 몰랐고 역으로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냥 야, 뭐 가이드라인 없으니까 그냥 쓰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이 들어오면 이러한 아픔과 그리고 그 안에서의 구조화들이 이제 일어나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빨리 겪고 빨리 그 다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게 바로 교육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방향성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왜 있느냐? 댓글 문화가 고쳐진 걸 보면 저는 똑같이 딥페이크가 똑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댓글 문화 나왔을 때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연예인들은 당연히 뭐 관심을 받으니까 그런 거 받아도 돼.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극단적인 선택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났던 게 뭡니까? 그들에게 책임을 줬죠. 예를 들면 단순한 형사가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가면서 요즘은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하면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까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이들이 이제 두려워하잖아요.
저는 법 가이드라인도 좀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형사처벌이니까 형사처벌은 단순히 그냥 이 사람에 대한 징역이나 벌금이거든요. 근데 그런다고 피해자들에게 뭔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나온 미국의 디파이언스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거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실제로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게 소송을 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악플처럼 조금씩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빨리 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번 이슈가 좀 우리가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한 계기라고 보고요. 교육 역시도 이런 것들이 자율과 책임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를 해야지 이걸 그냥 못 쓰게 한다. 이거 쓰면 안 돼라고 하면 더 음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딥페이크 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잘 주면서 그거에 대한 명확한 책임도 알려주는 쪽으로 좀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질문.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네. 네, 지금 현재 교육 현장에 있는 고등학생인데요.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교육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제 이거를 해나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학교를 다니는 그러니까 이걸 배우는 학생이나 그런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약간 충격이 있더라도 그냥 해보고 보여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방송을 여러 개를 할 때 말로 하면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지난번에 YTN에 나가서 생방송 현장에서 앵커님들 얼굴 넣고 아까 그 춤추는 거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것만 봐도 충격 먹으세요. 이게 이렇게까지 왔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이걸 갖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업이 있거나 만약에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이 기술에는 무한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 기술을 잘 쓰면 정말 인류에 도움을 되는 걸 만들지만 내가 이 기술을 잘못 쓰면 결국 그것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까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 기술에 대해서 아예 쓰지 마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 기술을 갖고 정말 세상을 바꾸고 움직일 수 있는 마인드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비즈니스에서도 냉정하게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의 비즈니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요. 솔직히 모든 기술이 처음 시작할 때 다 이 성과 관련된 포르노나 이런 쪽에서 다 비즈니스가 커졌고 지금만 하더라도 딥페이크에 대해서 실제로 되게 돈과 연결된 서비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은 이제 어른들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가이드라인과 이제 잘 할 수 있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 이제 학생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 기술을 갖고 세상을 구할 수도 아니면 내 옆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그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는 그런 질문이라서 제가 요거 한 번은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께서도 가짜 이미지, 가짜 기사 거르는 AI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그리고 이분도 딥페이크 구별하는 AI 기술도 같이 발전 중일까요? 이런 거 제일 많이 여쭤보셨거든요.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긴 했는데 나중에 슬라이드 좀 나올 텐데요. 실제 당연히 빅테크 기업들도 이런 걸 만들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슈는 뭐냐면 이 기술의 발전 속도가 실제 가짜 영상을 만드는 것보다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지만 결국엔 이거는 그래서 자본의 전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 돈을 넣고 투자하면 발전될 수 있다고 하는데 기술의 방향성 몇 개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인텔 같은 데서는 혈류를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걸 만들고 있어요. 이걸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뭐냐면 이번에 올림픽 때 양궁 보셨잖아요. 양궁 보면은 이 사람들 활 쏠 때 그 심박수 나오죠. 심박수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실제 이분들한테 심장에 이렇게 센서를 붙이는 게 아니라 AI 기술이 들어가요. 이 얼굴에 실제 이 AI 카메라가 보면 피가 흐르는 혈류를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피의 속도를 갖고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를 심박수의 시뮬레이션에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가 활을 당길 때 이 사람의 혈류의 방향을 보고 심박수가 계산돼서 나오는 거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딥페이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 혈류의 움직임이 실제 사람과 어색할 거잖아요. 진짜 사람과 다르게. 그래서 그런 걸 갖고 감지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 합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레이사이드, 그러니까 그림자나 이런 패턴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갖고 기반해서 학습하는 것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좀 만들고 있고,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딥페이크 챌린지 같은 걸 해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해킹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 겐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원래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딥페이크의 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알고리즘이 하나는 위조 지폐 만드는 알고리즘이고 하나는 위조 지폐를 탐지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어떻게 되느냐? 이 위조 지폐가 더 진짜인 거라고 이길 때 이게 결과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해킹하고 똑같아서 이 AI 탐지하는 기술과 AI를 만드는 기술이 거의 맞붙어 있다. 그럼 결국 거기서 돈을 어디다 더 많이 쓰고 이 기술의 발전에 대한 것들이 결국 속도를 좌지우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빅테크가 더 의지가 있고 하면 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더 함께 논의하고 목소리 내고 이런 기술이 들어갔을 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유튜브가 업로드가 5초가 느려지더라도 10초가 느려지더라도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돼요라는 사회적 논의가 있거나 업로드를 실시간으로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뭐 예를 들면 수익 창출이 하루가 늦어지더라도 이게 반드시 필요해라는 게 논의가 되고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기술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야 이렇게 했더니 야 이거 나 너무 느려 돈 벌어야 돼라는 관점이 있으면 이 기술은 계속 뒤에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 주세요라고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예, 답변 퀄리티 무엇이라고 지금 뭐 올라오고 있는데 진짜 그 요즘에 핫한 주제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또 즐겁게 또 그리고 알차게 시청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김덕진 연사님의 강연이었습니다. 큰 박수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셉 2024의 세 가지 트랙의 강연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일단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살짝 들어가 봤을 때도 뭐 동시 접속자가 뭐 2,500분도 계셨고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 행사 다시 보기에 대해서 문의도 많이 하십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9월 19일 지금 보시는 유튜브 채널 혹은 네이버 TV에서 업로드 될 예정이오니 그때 트랙별로 못 들으셨던 거 다시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수동에서 진행되는 팝업 행사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첫 번째 트랙 런, 그리고 두 번째 그로우, 세 번째 체인지까지 정말 알찬 강의들이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강연이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내년 셉 2025로 다시 만나 뵙게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가자분들을 위한 만족도 조사와 후기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그래도 끝이니까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소리치면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셉 그러면 2024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데미의 마지막 장식을 해주실 분입니다. 잘하셔야 돼요. 자, 외치겠습니다. 셉! 여러분 감사합니다.